자, 문재인 정권이 작년에 9.8%인가 예산을 늘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무슨 8% 됩니까? 9.3%라고. 9.3%입니까? 뭐 자관 작년에만 9.5%, 9.7% 됐고. 자관 올해 네. 또 그만큼 네, 한다는 맞습니다. 거였습니다. 내년에 지금 선거가 있으니까요. 예. 아마 513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그러니까 편성한다고 박근혜 그렇게 정권 예고돼 때 무슨 380조 그때 샀는데 순식간에 뭐 500조 513조, 500조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라는 부분이 네. 아니 뭐 돈이 그냥 화수분처럼 땅에서 솟아나면 네. 확정적인 재정 정책이 좋겠지만은 이게 국가라는 것도 가정처럼 일종의 살림살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맞습니다. 보여서 예, 그래서 맞습니다. 확정적인 이 재정 정책의 지금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사실 일반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일반 경제학자들이 그 효과와 부작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보통은 이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유효 수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소비가 적고 투자가 적고 수출이 잘 안 되다 보면 결국은 유효 수요를 지탱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요소가 정부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그 국민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옛날에 이제 아베가 상품권을 발행해가 옛날에 일본 정부에서 몇 차례 했잖아요. 국민들한테 막 한 200만 원씩 나눠주는 네, 그런 적이 그런 있었죠. 거죠. 예. 그래서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은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국의 케인즈도 거시 경제학의 창시자 케인즈도 이렇게 개인적인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뉴딜이라는 뉴딜이죠. 부분에서 예. 국가적으로 네. 이제 고용 창출을 한다고 뭐 그렇습니다. 필요도 없는 뭐 예. 이 때문이 뭐 그때는 필요할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그 정밀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우선은 확장 재정 정책이 당장에는 그 경기를 부양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기존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단점, 부작용은 결국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게 국채를 발행해서 빚내서 정부가 빚내 가지고 재정 적자를 일으키면서 그 돈을 가지고 지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경제적인 지식이 특정하게 전문가 아니면 높지가 않으니까요. 아, 예. 만약에 국채를 발행 안 하고 돈을 찍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정부가 이렇게 이 빚을 지게 됐을 때 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찍는가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네. 만약에 이제 정부가 세금을 간단히만 세금을 걷지 않습니까? 세금을 100 걷는데 쓰기는 150을 써야 됩니다. 그럼 결국 50이 부족한데 모자라죠. 그러면 50을 세금을 더 걷게 되면은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항만이 아니고 능력이 안 되죠. 어떻게 뜯어낼 겁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 50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조달하는 방법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정부가 그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해. 그러니까 정부가 빚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찍어낸다 하는 건 결국은 그 중앙은행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저 채권 시장에다가 파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에다가 이 국채 좀 인수해줘. 그리고 한국은행부터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중앙은행이 돈을 뭐 찍어낸다 막 이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사실 중앙은행이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고 담보로. 정부의 그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사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정부가 이제 빚을 좀 갚을 만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국채를 다시 네. 정부가 회수하고 이자 붙여서 이제 한국은행에 이제 주면 그러면 이제 또 정부가 풀었던 돈이 채권을 사게 되면 돈이 다시 이제 또 한국은행으로 들어가잖아요. 환수가 되는 거죠. 그걸로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그럴 수도 거니까.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고 계속 찍어내면 이제 짐바브웨나 이런 것처럼 그런 나라처럼 되는 거죠. 이제 돈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초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그때는 물가가 그냥 뭐 인플레이션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뭐 몇십만 원 1년에 오르는. 뭐 예전에 독일 같은 경우도 100만 배 올랐다고. 100만 배 올랐다고. 그러면 짐바브웨도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런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이제 비슷해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확장적 재정 정책의 기본적인 국채 발행의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지금 빚만 늘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일반 경제학자들이 그 주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경제학자들은 확장적 재정 정책의 부작용은 재정 적자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뭐 안 그러면
이제 국가 채무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은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다. 이제 이런 정도의 지적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작용이 확장적 재정 정책의 위험성이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걸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민간 투자하고 수출을 밀어냅니다. 우리가 왜 구축한다 그러죠. 영어로 크라우드 아웃, 크라우드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민간 투자가 쫓아내버린다. 쫓아내버립니다. 그 왜 쫓아내냐면요. 처음에 민간 투자가 왜 그 밀려나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국채를 발행하지만 또 민간 기업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그럼 자금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시장에서 그 자금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는 굉장히 한정돼 있죠. 적어도 아니 수요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정부가 만드는 거죠. 국채를 발행한다면서 자금을 땡겨오니까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라가거나 안 그러면 내려갔을 금리가 안 올라가는 안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투자의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로부터의 기대 수익률이 이만큼의 비용을 써서 이만큼의 뭐 나중에 저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이 투자의 그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정부가 이 국채를 자꾸 발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금 시장으로 정부가 막 몰려드니까 정부한테 밀려나는 겁니다. 밀려나는 거죠. 우선 자금 시장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경제학이 설명한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조달한 걸 가지고 결국은 지출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씁니까? 결국은 노동력 구매. 안 그러면 물자 구매에 쓰이게 되는 거죠. 지금 문 정권은 노동력 구매에 지금 집중하고 있죠. 그런 셈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거냐면 노동 시장과 물자 시장에서 정부가 그 노동력도 수요하고 물자도 수요하니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버리는 바람에 그러면 거기서 그 이런 요소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인건비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죠. 그다음에 물건비 그렇죠. 올라가게 되겠죠. 물건비 올라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자금은 조달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당초 예상보다 인건비 물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낮아지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려다가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민간 투자가 만약에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에서 그냥 서비스 시장에만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기업은 안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서비스 시장에서 최저임금이 시급 뭐 8, 9천 원으로 가게 되면 거기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노조들이 우리는 뭐냐 올려라 이래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물과 같아 갖고 어느 한쪽을 높이게 되면 또 다 같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이렇게 구축을 합니다. 다음 중요한 거는 수출까지 구축합니다. 수출까지. 왜냐하면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수출기업 입장에서 제조원가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제조원가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면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수출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수출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은 묘하게도 민간 투자와 수출을 구축해 버립니다. 밀어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만큼 하게 되면 경기 부양가가 이만큼이라고 다들 기대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 투자와 수출이 밀려나는 부분만큼 상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100억을 쓴다고 그것이 밖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100억만큼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부의 효과가 작용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70, 60 이렇게 된다는 70, 60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50 정도가 되겠죠. 50 정도,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 엄청난 경우의 그 재정 지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제 성장률에 기여한 효과가 기대 이하였던 것은 바로 민간 투자와 수출이 구축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몇 프로 그 증액을 시켜갖고 재정 지출 정말 예산을 퍼부었지만 지금 경제 전망이 IMF에서 하는 것처럼 2.6%가 아니고 2%, 2.0% 떨어질 거라고 0.6%가 떨어져 버렸죠.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퍼부었으면 적어도 2.6%의 경제 성장률이 유지돼야 될 거 아니겠냐고 기대를 하지만 아닌 겁니다. 이 아주 엉뚱하게 60대
50대 후반, 60대, 70대의 고용률을 네. 단기적으로 엄청 높여서 네. 고용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조금 낮아진 것처럼 억지로 포장을 그건 했지만 억지로 포장한 거죠. 그렇지만은 한참 이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될 3, 40대들이 그렇죠. 지금 오히려 예. 고용률이 낮아져 버리고 네. 그거는 기업이 이제 경쟁력이 그렇죠. 떨어지면서 네.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나마 그 어르신들 고용이 늘어난다고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그 예산을 그 1조 원당 그 고용이 얼마 늘어나냐 이걸 네. 계산해 봐도 네. 지금 예전보다 이번은 너무나 낭비성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고용 증가 효과가 그나마 좀 적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 그래서 그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부분은 IMF에서도 네. 재정 확장 정책을 하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도 좀 이따가 지적을 하겠지만 네. 그것 재정 확장 정책이 질적으로 네.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확장을 해야지 예. 지금 한국처럼 저런 식으로 그 인심 쓰는 포퓰리즘적인 재정 확장을 해서는 위험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고요. 또 포퓰리즘이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그 말씀드리는 또 가장 중요한 그 대목입니다. 확장 정책의 위험성입니다. 민간 투자 수출 구축하는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적어도 재정 정책의 효과를 좀 상쇄시키는 그런 그 부작용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짜 위험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장적 재정 정책은 본질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킵니다. 예. 왜 저하시키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재정 정책은요. 예. 재정 정책은 사실 그 재정 정책으로 재정 지출을 할 때 그 지출은 투자 효율이 높은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1억을 썼을 때 예. 그 1억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낳느냐 그게 아주 생산성이 높은 부분으로 해야 맞습니다. 된다는 거죠. 예. 특히 국민 경제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높은 부분에 예. 쓰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투자 효율을 그러니까 투입 비용 대비 국민 경제 생산성 효과의 그 비율이라고 생각한다면 투자율이 높은 곳에 써야 됩니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 정책에 의한 지출은 어디에 쓰게 됩니까? 본질적으로 투자율이 낮은 데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기 영합주의로 하다 보니까 인기 영합주의가 아니더라도요. 어차피 과거에 재정 지출을 할 때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저 재정 지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확장적 재정 지출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가 이제 아닌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쪽에 하겠다. 낮은 것까지도 골라내야 됩니다. 예. 지금 정부가 내년에 513조를 지출하려고 그러면 찾아야 됩니다. 이제 투자율이 낮아갖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업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투자효율이 마이너스인 사업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그냥 퍼붓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학교 불끄기 사업부터 뭐 해서 그런 거, 예, 밤에 그렇죠. 뭐 그냥 개천에 다니면서 그냥 휴지 줍는 사업, 네. 그다음에 무슨 밤에 순찰 도는 사업 이런 데 그렇습니다. 돈을 풀고 있는 이거는 사실 국가가 돈을 풀어서 일을 시키더라도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뭔가 서비스든 또 물자든 예. 생산하는 방향으로 투자되어야지. 그렇죠. 그냥 안 해도 주는 돈을 그냥 네. 해서 줘서 하나만한 일을 시킨다는 네. 거는 그거는 나중에 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이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마이너스 효과는 우선 사실 예. 그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 우리가 자아 실현에도 그분들의 자아 실현에도 저 방해를 하는 거고요. 사실 자존심 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존심 그런 자존심. 면은. 예, 그렇죠. 돈은 벌지만 예. 자존심 상해서 예. 그 자아를 정말 그 손상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냥 적당히 일해도 뭐 국가에서 돈 주는데 내가 못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저 회사 가서 일해 하면서 근로 의욕이 저상됩니다. 예. 그게 마이너스 효과인 겁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렇게 대규모로 집행하게 될 경우에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투자 효율이 마이너스인 사업, 포퓰리즘적 사업에까지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 경쟁력 어떻게 됩니까?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 마이너스. 그러면은 그 우선 수출이 안 되겠죠. 예. 그다음에 국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생산성이 높아야 국민 소득도 늘어나는 건데 그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수출도 안 되고 국민 소득도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불황으로 밀어 넣는 지름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은 네. 이 몰핀, 아편 중독처럼
그것이 그냥 달콤하거나 수치 조작에 동원할지 모르더라도 예. 그것이 그냥 돈만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네. 민간 경제도 구축하고 또 낭비적인 효과, 근로 의욕 저하, 네. 또 뭐 수출 경쟁력 저하, 네. 기업 경쟁력 저하 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지금 쭉 설명을 해주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 이거는 그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담당한 분들이 정말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줘야 됩니다. 예.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 되는데 이분들은 예산 편성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런 그 예산을 써서 이렇게 지출하게 되면은 이런 효과가 있고 저런 효과가 있고 이 효과만 강조합니다. 조금 전에 황 소장님과 제가 우려했던 그 투입 비용 대비 효율을 국민들께 알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 사업이 아니라 저 사업에 썼다면 더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 똑같은 재원을 예. 정부가 안 쓰고 민간이 썼다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거거든요. 예. 또 정부가 정책을 잘 펴가지고 이 국민 경제에 한정된 재원이 세금이 아니라 스스로 그 민간 경제가 그 자원을 써서 국민 경제 생산성을 올리게끔 했다면은 세금도 덜 걷으면서 국민 소득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이론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나 이 관료들이 예. 항상 보면 공적인 그 효용, 네. 이 후생 극대화보다 네. 사적인 이익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쓸 때 엄격한 그 통제 감시 시스템이나 절제가 없으면 네. 그것은 결국 돈이 네. 내 이해관계, 예. 정치인 지역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이해관계, 맞습니다. 무슨 장관의 이해관계, 예. 대통령의 이해관계, 예.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 돈이 나가버리면서 소모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네.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표적인 게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한다고 털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뭐 지금 현재 일본에 아마 이 국가 부채가 200한 5, 60% 되죠. 그러니까 당해년도 1년도 그 GDP의 240%, 예, 2.4%죠. 240%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40% 가지고도 좀 많다고 걱정하고 하는데, 있는데 예. 일본은 240%거든요. 그러면 1990년부터 2000 2010년까지 얼마나 많은 재정 지출을 퍼부었는지 숫자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재정 지출을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졌을까? 답이 나온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그 확장적 재정 정책 그 남용이 일본의 경제의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20년간 장기 불황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스토리를 조금 제가 그 배웠는데 예. 공부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처음에 이제 이 버블이 붕괴되니까 네. 놀래 가지고 이제 돈을 중앙은행이 이제 기업들 보고 은행들 보고 민간은행들 보고 빌려가라. 또 은행들은 기업들 보고 빌려가라는데 네. 일본 국민의 특성이 네. 부채를 축소하지. 네. 예. 예. 아무리 돈을 던져줘도 네. 도로 빚을 갚지 허리띠 쪼아매고 빌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고 유식한 표현으로 유동성의 함정에 완전히 빠진 거죠. 거죠. 유동성의 유동성의 함정이에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서 도저히 해생에 예. 기미가 안 보인다고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머리를 딱 쓴 게 예. 국가 주도로 재정을 푸자. 네.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일본이 저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근데 그게 거기 함정이니까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그 저는 아까 그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 없다 이런 그 말씀을 제가 드렸죠. 노저의 그 구절을 제가 하나 그 흉내를 내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운 정책은 예. 네, 쉬운 정책은 좋지 않고 예. 좋은 정책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정책이란 뭐냐면 고안해내기 쉬운 정책. 누구나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정책. 필요하면 세금 걷어서 돈 쓰면 되지 하는 거는 누구나 아무나 쉽게 쓰는 고안할 수 거죠. 있거든요. 예. 그런 정책은 좋지 않습니다. 좋은 정책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좋은 정책은 정말로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정치인들과 또 관료들은 머리를 짜낼 생각을 하지 않고 쉬운 정책만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일본은 잠깐 일본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일본이 그렇게 된 데는 이제 환율 정책을 잘못 썼습니다. 예.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이제 엔고를 용인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엔고로 갔을 때 적당한 때에서 미국도 이제 엔고에 대해서 더 이상 압박을 가하지 않는데 일본 스스로 그거 그대로 두고 이제 재정 정책으로 그 쉬운 길을 택한 겁니다. 쉬운 길을 택한 게 결국은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도 지금
소주성 같은 잘못된 정책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를 말하자면 땜질하기 위해서 재정을 지금 퍼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장기 불황으로 밀어넣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제 그 재정 지출의 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 늘어난 재정 지출은 늘리기 쉬워도 줄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한 번 줬다가 빼앗기 어렵죠. 이제 그 다음에 뺐으면 이제는 이게 권리인 줄 알았던 걸 뺏어가니까 저항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 번 이렇게 확장적 재정책을 쓰게 되면 이걸 참 축소하기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확장적 재정 지출이 또 확장적 재정 지출을 낳아가지고 결국은 아주 복잡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이 포퓰리즘으로 연결이 되고 이 외환 위기나 초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 너무 이론적인 얘기니까 제가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총선에 이겨야 또 대선 가고 재집권한다라는 이런 정치적 목표와 또 그래서 이제 정치적 목표하에 자기 지지층을 이제 저소득층, 뭐 노인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확보한다. 이런 부분 하에 지금 이런 정책을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앞으로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은 우선 국민 경제 전체로 보게 되면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장기 불황에 돌입하게 되고요. 그렇게 장기 불황에 돌입하게 되면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취약계층입니다. 저소득층입니다. 현 정부는 언필칭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하겠다. 취약계층을 돕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고통을 받는 계층이 바로 서민계층이고 취약계층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국민소득이 줄어드는데 그 분배를 완화하겠다고 재정 지출을 퍼붓지만 소득 양극화는 오히려 심해지는 겁니다. 요즘에 통계를 보게 되면 왜 가장 그 소득이 낮은 1분위 분들의 소득은 오히려 줄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우스운 게 그분들이 근로소득보다 정부의 지원소득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의 전체 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경제가 지금 파탄의 단계에 가게 되면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진다. 그래서 요즘 보면 곳곳에서 뭐 이 자살 사태부터 해서 연체 부도 사태 이런 게 이제 가장 낮은 계층에서부터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불황이 오게 되면 정말로 취약계층이 저소득층이 서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혹은 서민분들은 당장에 뭐 임금 올려주겠다, 당장에 또 수당을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박수를 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게 그 본인들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 꼭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아름다운 말에 현혹듯이 마셔야 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또 뭐 그런 경험들을 다 해오신 입장이신데 한번 이야기를 좀 하시죠. 지금 이런 지금 현재 보면 얼마 전에 뭐 이제 한국당이 민부론을 했는데 그것도 보니 1년에 4.35% 성장해야 그쪽이 3만 불이 5만 불 되더라고요. 10년에. 그건 정치적인 구호죠. 구호고 오늘 그건 이제 홍보하러 떼고 갔대요. 황교안 대표가. 그리고 지금 한쪽은 소주성이라고 이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정책으로 가자는데 또 성장의 시대가 지금 세계적으로 좀 끝이 나고 당분간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 그래도 정책은 정치인이 하고 또 이 공무원이 또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좀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정말 정치인들 그리고 관료들은 정파적 이익이나 자기 보신에 그만 그 공을 쏟으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이 사회 경험과 또 지금 학계에서 이렇게 이제 이 교직 지금 대학원에서 연세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을 또 가르치시고 한대요. 이제 저 OK 배선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이 또 유튜브 채널로서 경제를 설명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다 하는 반응이 있어서요. 예. 그렇지만 좀 어렵더라도 사실은 봐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말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해보면 정치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비판할 때는 많이 보는데 경제를 이야기하고 조금 더 경제 중에서 조금만 더 어렵게 가면 다들 많이 안 보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국민들에게 이 경제적 지식을 국민이 가져야 정치인이나 관료나 또 이 한마디로 이 특정한 이 정치적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 경제를 파탄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예. 누군가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에 보면 그래도 사회에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 국가가 이 정치를 갖다가 이 경제 정책을 망치는 쪽으로 갖고 갔을 때 좀 심층적이고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교수분들이 특히 경제학하는 교수분들 중에 유명한 분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가 옳은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거 많이 느끼셨죠? 네,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참. 자, 앞으로 이제 이 경제학을 국민들에게 쉽게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좀 이렇게 계몽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소회를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정말 오늘 이렇게 그 황장수 소장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채널에 출연할 수 있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OK 배선영이라는 이런 채널에서 이제 경제학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경제학 강의만 너무 하게 되면 또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동양 고전이나 세계사 이야기 같은 것도 곁들여서 경제학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아름다운 말에 속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제 OK 배선영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